네, 앞으로 전세 계약이 이제 많이 바뀝니다. 예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이제 그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전세 계약 같은 걸 할 때는 공인중개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서류들도 많고요. 그리고 반대로 공인중개사도 확인해줘야 되는 의무도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강화가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대인들한테 저 혹시 세금 뭐 밀린 거 있으세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 중개사 입장에서는 임대인도 고객이고 임차인도 고객인데 사실 임대인이 더 중요하거든요. 임차인은 한번 계약하고 또 이사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집주인은 잘 안 바뀌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을 잘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집주인들의 그 민감한 부분을 물어본다? 이거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중개사분들은 이제 임대인들한테 미리 서류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해가지고 이런 게 그 좀 더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실제로 그 계약서를 쓸 때 보면은 여러분들 그 파일 바인더라는 걸 줍니다. 비닐에다가 그 앞에 무슨 공인중개사에서 명함 꽂아가지고 주는 거 있죠. 근데 그거 보신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앞에 있는 계약서 정도만 보지 그 뒤에 보면은 이게 목적물 뭐 설명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토지 대장도 주고 뭐 등기부 등본도 주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뭐 조명 상태 뭐 문제 없음, 뭐 수도 뭐 문제 없음, 보일러 괜찮은 뭐 이런 걸 막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안 보시죠. 거기가 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주고 또 설명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돈 먼저 받아갈 사람이 누가 있는지, 경매당하면은 내가 몇 번째 순위입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 보호제도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중개보조원이었다면은 신분을 또 알려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임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관리비 총액과 항목을 설명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이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그 바인더에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 막 꽂아주고 토지대장 꽂아주고 건축물대장 막 꽂아주는데, 건축물대장은 진짜 볼 줄 몰라요. 여러분들 아예 모를 거고, 뭐 토지대장은 뭐 이거 아파트인데 의미가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등기부 등본 뭐 있긴 한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뭐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근데 설명도 안 해줘. 그냥 꽂아주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거 왜 주나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당연히 주시고, 거기다 추가로 더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요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주실 거예요. 안 주면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뭐 이런 겁니다. 그냥 국세를 체납한 게 없다는 증명서입니다. 이게 그 홈택스에서 뗄 수 있는 건데, 국세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체납 없음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 사람이 최소한 세금이 밀린 건 없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세금이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국세는 이제 국가가 받아가지고 배분해 주는 거고, 지방세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청이든 시청이든 이런 데서 받는 건데, 지방세 완납증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요걸 옛날에 떼달라고 하면은 그 임대인들, 그 집주인들이 너랑 거래 안 한다 이래 버렸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서는 요구 안 하는데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냐, 거기다가 내가 지금 뭐 세금 안 내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하면서 갑자기 감정적으로 막 욱해.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했는데 이제 의무입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서도 다 요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겠죠. 물론 이게 정착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60대, 70대, 80대 임대인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화를 엄청 내. 아마 이제 당분간 한 반년 정도 중개사분들 좀 고생 좀 하실 텐데, 특히 이제 70대, 80대 막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한테 설명하면은 이거 어떻게 떼라는 거냐. 우선 그거부터 몰라. 지방세 완납증명 이걸 내가 이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혹시 뭐 공인인증서가 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걸 이제 떼게 하겠죠? 그래서 떼가지고 받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집주인이 나 세금 밀린 거 없는데? 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나 세금 밀린 거 없는데? 라고 말하면 그냥 믿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서류를 받아야죠. 그래서 지자체나 아까 말한 대로 국세청에서 서류를 또 떼서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뗄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대부분 못 떼는 이제 노인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세무서를 가잖아요. 그럼 세무서에서 이런 서류를 뗄 수는 있는데 잘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바빠요. 바빠가지고 사람도 많고 막 몇 시간씩 기다리고 막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제도가 생기긴 했다. 뭐 중개사
임대인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안 하면 너가 책임진다. 이거죠. 자, 거기다 이제 전입세대 확인서 해가지고 전입세대 열람. 여기에 이제 전입신고한 사람이 있다면 뭐 언제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알려주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협조적이었던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 차차 만들어 가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해야 될 거는 맞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확인했다고 서명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설명을 잘 하고 나서 여기다 서명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서명을 받으려면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최우선 변제금이니 뭐 민간 임대를 뭐 등록을 했으면은 임대인이 또 보증보험을 또 들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개사분들이 몰라요. 실제로 이 중개사라 하는 것도 자격증을 딸 때는 이게 공부를 위한 공부라고 해서 이게 실무를 막 하고 이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경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법이 바뀌면 그걸 또 업데이트를 계속 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 해가지고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 동네가 얼마인지 모르는 임차인들도 많다. 그럼 이거는 우리 동네가 얼마인지 모르는 중개사분들도 많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인 건 맞는 거죠. 최소한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뭔가 경매를 당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법적인 지위나 최소한의 어떤 보장 조건 같은 거를 설명해 주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공부도 하실 분들도 많을 거고 이런 것들 잘 적으셔가지고 확인도 잘 하셔가지고 서명 날인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거기다 이제 보조원은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고지 여부를 뭐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 안내를 뭐 누가 했는지, 누가 뭐 고지를 했는지, 미고지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적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임차인이나 임대인들이 여기를 뭐 이렇게 작성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거는 다 중개사분이 이렇게 다 체크를 해줄 겁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서명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미고지를 했어. 예를 들어 보조원인데 미고지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다 이제 고지라고 체크를 딱 하겠죠? 해가지고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명하세요 이렇게 할 텐데 고지 안 했는데요? 나 이거 계약 안 할 거예요 라고 하기도 뭐하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긴 합니다. 약간 형식적이기도 해 어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관리비도 항목도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 총액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위탁으로 관리하는지 실제로 뭐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는지 비용은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냐 안 했냐를 잘 표시를 하라라는 게 이제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과연 실제 도움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보신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아는데 은행 가서 이런 서류를 막 작성을 해요. 그때 뭘 하죠? 펜으로 똑같이 쓰라고 그래. 들었음, 이해함, 뭐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 뭐 이런 얘기들을 받아 적으라고 해. 네, 여기 밑에 그 서명하시고요. 그 옆에 그 들었음이라고 그 회색으로 연하게 돼 있는 거에다가 따라서 똑같이 쓰세요. 정자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적어요. 저도 많이 적거든요. 근데 이거를 적으면서 뭘 들었다는 거지라는 걸 모르는데 그냥 들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적어. 여러분들 그거 하면서 은행원 붙잡고 저는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1000명 중에 한 두세 명 있을지도 몰라. 웬만하면은 그냥 네, 제가 방금 설명한 거 그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거 들었다고 쓰세요. 네, 빨리 하시죠.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유식행위인 거죠. 대부분의 전세 사기나 뭐 분양 떠넘기기 뭐 이런 것들은요. 신축 빌라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아니면 신축 오피스텔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원룸 건물이 있어요. 이런 거에서 많이들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낫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세금 체납 관련해 가지고는 임대인한테 중개사가 요구하기가 참 어려운 서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의무라고 하면은 아니 나라에서 하라는데 어떡합니까 할아버지 좀 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받으면 되잖아요. 세금 체납인 임대인을 거를 수 있다는 건 좋은 건데 세금 체납 때문에만 전세 사기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라는 게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때 세금 체납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금 잘 내겠지
되겠지라고 믿을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단어들 있죠. 그리고 이걸 설명하고 들었음, 뭐 확인함, 서명함 이런 걸 하라고 하는데 중개사가 실제로 이걸 설명을 해준다고 치자고요. 내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 내가 이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잘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 그럼 듣는 사람이 이걸 아냐고. 모릅니다. 이거는 설명해줘도 몰라요. 대부분 몰라. 아는 분들도 몇 명 있어요. 뭐 경매를 좀 공부를 해봤다거나 하는 분들은 조금 압니다. 근데 이분들도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옛날 버전으로 알고 있어. 그리고 법이 막 바뀌거든요. 2017년에도 한번 막 바뀌고 막 바뀌어요. 그럼 바뀌면은 바뀐 거를 또 설명을 또 잘해야 되죠. 근데 바뀐 거를 또 모르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싸워.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여기서 나는 서명 못합니다 하고 막 버텨? 지금 그 잔금 치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거 나 이해할 때까지 나는 절대 사인 안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예 모르기도 하고. 이거 설명해서 이해할 사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설명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안다고 설명을 잘하는 것도 별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중개사무소에 녹차랑 이게 비타 500 두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 임대인하고 젊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 친구들하고 중개사가 앉아가지고 이게 대충 이런 거고요. 이게 소액임차인이라고 이게 경매 당하면은 이 정도 받으실 수 있어. 그래요? 근데 저는 왜 보증금이 1억이에요? 아, 이게 보증금은 1억인데 한 5천 정도는 이게 나라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보장을 해주거든요. 아시겠죠? 아니 저는 그러면 저는 1억 다 보장해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경매가 뭔데요? 이러면 이제 경매라는 게 뭐냐면 하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해야 돼. 자, 그런데 할아버지는 옆에서 막 화내고 있어. 빨리 쓰고 가자고 지금. 옆에서 화내죠. 근데 여기서는 아 그래 경매 당하면 저는 그러면 뭐 이거 제가 살 수 있나요? 뭐 이러고 있어. 그럼 옆에서 이 할아버지가 뭔 경매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겠죠. 내가 망한다는 얘기냐고 하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이해되셨나요? 라고 넘어가야 돼. 이해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냥 서명하시죠. 이해 안 됐는데? 오빠 그냥 서명해.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가. 그러면은 서명하세요. 네 여기다 하면 되나요? 예, 여기다 잘 들었음 하면서 이제 서명하시면 됩니다. 할아버님 너무 고정하시고 너무 여기도 잘 몰라서 그렇고 제가 좀 설명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가시죠. 이러고 끝이야. 대부분 이러고 끝날 겁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저는 중개사한테도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개사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귀찮은 걸 왜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중개사가 책임을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중개사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전세 사기 막 이런 거 터지면은 중개사가 설명을 안 해줬다 이럽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이런 걸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듣지 않았냐 이러면서 막 서로 싸웁니다. 근데 이제 양식이 생긴 거죠. 양식이 생기고 여기에다가 이제 체크도 하고 이제 서명도 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다가 너가 서명했죠? 근데 내가 뭘 더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해버리면은 오히려 중개사의 책임이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서명 받을 때까지 고생을 좀 하시겠죠. 이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은 사실 뭐 간단하다면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 해당 매물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해당 매물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 신축 원룸 건물들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신축이기 때문에 시세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선순위, 뭐 후순위 이런 게 있어요. 물권, 채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경매를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사실 살면서 그냥 일반인이 물권이니 채권이니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솔직히 모르죠. 근데 이런 걸 안다고 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뭐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내가 선순위, 후순위 막 다 파악했다고 쳐. 그 다음에 내 보증금의 배당 순위도 확인을 하죠. 내 앞에 선순위가 뭐가 있는지 쭉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앞에 있는 금액이 얼마고 내 건 얼마고 이걸 합쳤을 때 시세 대비 한 6에서 70% 이내로 들어온다면 그럼 나는 전세 사기를 거의 피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걸 중개사가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중개사는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중개사가 어느 정도 잘 전문 지식을 어떻게 쌓아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중개를 뭐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세금 체납이라든지 뭐 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무가 부과가 됐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1번 있죠. 이게 1번이거든요. 얘가 잘 돼야지만 나머지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 1번이 여전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도 찍었지만 중개사가 이 해당 매물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시세라는 건 정확하다는 게 없습니다.
대략 이 정도예요 라는 그 범위가 있는 거지, 중개사가 말하는 시세가 진짜 그렇게 거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다른 중개사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이 해당 매물의 시세를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 이거는 중개사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의견은 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2억 정도 되는 신축 빌라가 있다고 쳐도 전세를 막 2억 5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냥 사기라고 보기도 뭐한 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이 매매가 한 3억은 하지 않을까요? 라고 중개사가 생각한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이 2억 5천에 전세를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왜? 이건 신축이니까. 아니 옆에 구축들이 한 1억 7, 8천 한다 이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신축은 한 2억 정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세라는 건 호가도 섞여 있는 거니까 누군가는 3억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구축이 1억 7천이니까 3억 받아도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3억 한다고 치면 2억 5천은 싼 거죠. 근데 이 시세라는 거는 변동되기도 하고 주관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3억으로 볼 수도 있는데 1년 뒤에는 2억 5천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2억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실제로 전세 사기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 시세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게 되게 사기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세 파악이라는 건 사실 이 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세 계약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중개사는 3억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3억이 아니야. 그러면은 계약을 안 해야 되는 거지, 중개사가 3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는 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죠. 아마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아니 그거를 신축이고 빌라고 시세도 불확실하고 중개사도 잘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네 맞습니다, 신축 빌라는 오피스텔은 되게 시세 파악이 어렵고 이런 것들은 초보자들이 절대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것 같으시면은 그냥 월세로 가시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월세는 비싸잖아요. 아니 이거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는 거 대비 월세는 훨씬 비싼데요. 그리고 월세는 신축들은 별로 없고 구축들만 월세가 있는데 저는 구축 빌라 가기 싫은데요? 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시면은 이거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시세도 좀 파악을 하시고, 한 2년 정도 된 준신축들 빌라들은 얼마의 전세나 뭐 매매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경매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선순위 후순위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배당순위 이런 것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대답이 나오냐,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사실 생긴다고 해가지고 전세 사기나 이런 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개의 전세 사기가 일어날 거를 90개, 뭐 95개로 뭐 줄일 수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 경매나 법에 대해서 되게 무지한 분들이 많죠.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런 걸 당하기 전에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그 욕구조차도 안 드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경매나 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회 경험이 또 부족한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경매나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관심이 있고 사회 경험이 조금이라도 좀 있어가지고 뭔가 중개사나 뭐 이런 뭐 임대인들이 뭔 얘기를 하는데 뭐 의심스러워. 그러면은 중간에 뭐라고 합니다. 이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뭐라고 하면서 좀 뭐 서류를 좀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집주인이 뭐 부자라는데 뭐 다른 거 뭐 등기부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제껴버리죠. 그러면은 그 집주인이 그냥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누구누구님한테 거래를 못할 것 같다고 하는데 다른 집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이게 틀어버리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피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결국에 피하다 보면은 경매나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니면 사회 경험이 또 부족해가지고 우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중개사나 뭐 임대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그런 분들 중에서도 돈이 없어야 돼요.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 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좋은 집에 잘 못 갈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뭔가 주거 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분들을 노리죠. 그래서 그 돈으로 충분하다, 전세자금 대출 받으셔가지고 한 2억 5천에 이 새 집에 들어가서 사시라고, 그러면 내가 에어컨도 달아드리고 휴지도 드리고 이사비 지원도 해드릴게, 이러면서 쓱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 구축 빌라 가가지고 좁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이 제안을 들으면은 나는 신축 빌라에서 살 수 있고 되게 뭐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사기라든지 뭐 어떤 이런 그 이용을 하는 분들은 요 분이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를 노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이 전세 사기를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뭐 피해 예방 교육 같은 걸 막 합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막 고교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도 막 시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정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이거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조기 교육을 한다는 건 뭐겠어요? 당장은 내가 집을 얻을 필요가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들으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듣겠냐고? 안 듣죠. 야, 이게 그 선순위라는 게 있어. 그게 뭔데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또 반항해. 대학생들한테 뭐 가르친대. 그러면은 뭐 이게 인터넷으로 클릭 하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 그냥 클릭하고 그냥 내버려 두죠. 옆에서 넷플릭스 보고.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전세라는 제도에서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제도나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민사집행법이니 뭐니 해서 다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열심히 배우거나 아니면 배울 기회가 있거나 그런 게 없고 있더라도 내용이 좀 어렵죠.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잘 해서 내가 잘 갖춰두기에는 사실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사실 월세를 살면 됩니다. 월세를 살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세를 살려고 하니까 이 법도 알아야 되고 엄청 어려운 것들이 생기는 건데 월세로 가면은 이런 일들이 거의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전세 사기를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전세 사기를 막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월세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월세를 살 수 있게 제도를 바꿔 나가자가 더 정확한 주장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게 월세가 나가는 이자가 세다. 전세 대출 이자가 차라리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싼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쉽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가 월세를 내잖아요. 그럼 이거 월세를 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아는 분들은 월세를 내고 그거를 또 받아요. 한 달 정도치 받거든요. 웬만한 분들은 한 15일에서 한 달치 월세를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것들을 또 늘리면은 이 전세 대출 이자로 보는 이득 있죠. 그 이득만큼 또 세액공제를 만약에 해주게 되면은 그걸로도 어찌 보면 충분히 혜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냐 월세냐라는 거는 싸다 비싸다라는 거는 내 입장이지 사실 이거는 국가든 어디든 누군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비용을 부담하냐의 논리인 거지 이 월세보다 전세가 무조건 좋은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전세를 적극 권장하고요. 그 전세는 이자를 엄청 낮게 주려고 어떻게든 하고요. 그리고 전세는 뭐 어떻게든 뭐 청년이 뭐 집이 부족해 그럼 전세를 더 싸게 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하죠? 사기가 터지고 하니까 또 보증보험으로 막 메꿔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허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 단기 이익이 어떻게 되죠? 2023년에 지금 4조가 적자입니다. 근데 올해에는 더 많겠죠? 4조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도가 되게 불완전하고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집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사고가 막 터지니까 그걸 막 세금으로 갖다 메꾸는 거예요. 이걸 세금으로 갖다 메꾸는 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돈이 계속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에 본질로 돌아가서 이걸 월세를 권장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뭐 전세를 뭐 살게 할 거라면은 뭐 대출을 안 해주든지 뭔가 규제책을 만들어 가지고 사고가 터지지 않는 그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고 사고가 터지면 메꿔주자. 그리고 사람들이 전세 살고 싶어 한다고 하면은 더 저리로 빌려주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점점 꼬여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점점 꼬여가는 것 같고 이게 국가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일어나서 대개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월세 전환하려면은 지금 이 전세금은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금을 돌려주면 은행 대출로 이걸 또 메꿔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오는 또 부작용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치권에서 뭐 여야 상관없이 한번 그 허심탄회하게 좀 회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걸 좀 제도를 또 바꾸든지 아니면 뭐 부작용을 더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도저도 하면 둘 다 욕먹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냥 허그가 그냥 4조씩 깨져가면서 허그가 그냥 매년 4조씩 그냥 적자 봐가면서 그냥 이 제도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앞으로도 해결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해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서로 싸우고 욕하고 그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계속 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